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세매각과 재매각입니다. 자, 세매각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경매를 진행하였으나 낙찰인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 새로운 기일을 정해서 경매를 실시하는 이것을 세매각이라고 한다. 경매 물건에 대한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되면 보통 약 한 달 후에 20% 또는 30%씩 낮아진 최저 경매가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세매각의 사유로는 경매가 유찰되어 허가할 매수 신고 없는 경우에 이에 의한 낙찰 불허가의 경우라든지 경매 목적물의 훼손에 의한 낙찰 불허 취소의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세매각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세매각 사유가 일단 세 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아무도 응찰하지 않은 경우, 유찰된 경우에, 이걸 유찰되었다 그러거든요. 매각기일에 허가할 적법한 매수가격 신고 없어서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경우에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채권가 매수 신고인에게 매각 불허가 사유가 있어서 매각 불허가 결정이 됐을 때 세매각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매각 실시 후 매각 부동산이 현저히 훼손되어 가지고 되거나 부동산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하거나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하는 이런 경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경매가 이제 유찰된 경우에 이렇게 아무도 기일에 응찰하지 않아 가지고요, 유찰되면 이제 세매각이라는 걸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저감률이 있어요. 최저 매각가액을 20% 또는 30%를 낮춰서 세매각 기일을 진행을 합니다. 보통 이제 20%, 30%. 대부분은 20% 가감률을 적용하지만 인천, 춘천, 대전, 기타 등등 해가지고 뭐 30% 하는 데도 있고, 또는 30%도 있고, 또는 첫 해는 30% 하고 다음 해부터는 또 20% 되는 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처음부터 뭐 20% 하는 데도 있고 30% 하는 데도 있고, 처음에는 30% 했다 또 20%씩 하는 데도 있고, 뭐 25%잖아요. 그건 이제 법원 재량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 거의 20% 또는 30%씩 저감률이라는 게 있다. 그럼 이 유찰된 이런 경우는 저감률이라는 게 있네. 보통 20%에서 30%를 저감해서 깎아서 할인해서, 그러니까 안 팔리니까 이거에 사세요 했는데 안 팔리는 거죠. 금액이 좀 비싸다고 느꼈나 봐요. 그러면 좀 할인해서 다시 시작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매각 사유 중에서 매각 불허가 결정에 의한 이런 경우에는 최저매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저감률이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한 채 세매각기를 진행하는 것을 또 역시 세매각이라고 한다. 또 부동산이 훼손됐다든지 또는 권리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이랬을 경우에 다시 경매하는 것은 세매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훼손이 있으니까, 부동산 훼손이니까 당연히 재평가 명령을 해가지고 재평가해서 최저 매각을 다시 정해서 매각을 합니다. 이걸 이제 세매각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일반적으로 접하는 세매각은 이거예요. 경매가 유찰되었을 때 세매각을 하고, 이런 경우는 저감률이 20%씩 30%씩 있다. 특히 30%씩 저감되는 법원은 한번 유찰되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기회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한번 딱 떨어졌을 때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두 번 떨어졌다 들어가도 경우도 있습니다만, 두 번 떨어져서 많이 떨어지면 이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보통 두 번만 떨어져도 벌써 40몇 프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 금액이 많이 확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이제 노출이 심해지면 경쟁이 높아져 가지고요, 또 높게 낙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응찰하면서 욕심을 좀 줄이고, 이걸 내가 꼭 따야 되겠다면 욕심을 줄이고 첫 기일에 그냥 입찰해 가지고 따는 방법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0%씩 저감되는 물건의 경우는 꽤 많이 다운되기 때문에 두 번 이상 떨어지길 기다리지 말고 한 번 정도 떨어졌을 때 잘라서 내 것으로 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 이제 재매각이에요. 이걸 또 잘해야 되는데요. 재매각은 낙찰인이 대금 지급 기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차순위 신고도 없는 경우에 법원의 직권으로 다시 실시하는 경매이다. 앞서 실시한 경매 절차를 다시 하는 것이므로 최저 경매 가격과 기타 매각 조건은 이전 경매와 같다, 똑같다. 그러니까 저감률이 없다, 이제 결론적으로. 저감률이 없다. 안 깎아준다, 그냥 한다, 이런 얘기네. 다만 세매각은 매수 보증금이 10%인데 반해서, 아까 방금 세매각은 매수 보증금 10%인데 반해서
재매각은 이걸 특별매각 조건이라고 합니다. 특별매각 조건으로 보증금이 20% 또는 30%예요. 그러니까 한 번 누가 낙찰을 받았다가 잔금을 못 냈으니까 경고적 의미에서 보증금을 올려가지고 함부로 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20% 30%의 보증금을 요구한다. 그러나 재매각은 이전 매수인이 새로 지정된 매각기일 3일 전까지, 그러니까 잔금 납부 기한까지 잔금을 못 냈다 이거예요. 잔금 납부 기한까지 돈을 못 냈어. 납부를 못했어. 납부를 못 내면 한 달 후쯤에 다시 경매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매각이라고 한다 이거. 그러면 잔금을 못 내서요 재매각이 되면 이 보증금 10% 냈었죠. 이 보증금 10%를 몰수당하는 거예요. 보증금을 몰수당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경매를 하신 여러분 입장에서는 일단 재매각은 위험한 거네요. 왜냐하면 누가 보증금을 갖다가 피 같은 돈을 날렸단 말이에요. 뭐 1,000만 원이 될 수 있고 1억 될 수도 있고 뭐 3억을 날린 분도 제가 봤으니까 3억 보증금을 날리면 그럼 피 같은 돈을 날렸는데 그 돈을 날렸는데 이 위험한 물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잘만 분석한다면 의외로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경매를 정식으로 배우지 않은 분들은 재매각 물건을 거의 손대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누가 보증금을 날렸는데 섣불리 들어가긴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걸 오히려 노려야 된다. 재매각 물건을 잘 노려가지고 고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요. 자, 어쨌든 돈을 못 내면 재매각이 실시되는데요. 재매각 3일 전까지 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3일 전까지. 돈 납부하면 납부 효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납부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3일 전까지 낙찰 대금을 전부 납부하면 재매각이 취소됩니다. 이때 전에 매수인, 요 잔금을 못 낸 전에 매수인은 낙찰된 거 납부일 이후부터 대금을 납부하는 날까지 이자, 지연이자 그리고 낙찰 대금, 재경매, 공고 등의 비용을 납부하면 납부 효력이 생기고 이 재경매가 취소된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그때 돈을 못 내더라도 재매각기 3일 전까지 또 한 번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대금 미납으로 차순위 매수 2등을 정해놓는 거죠. 차순위를 2등이에요. 이제 1등이 돈을 못 낼 때를 대비해서 2등을 정해놨다 이거예요. 차순위 이걸 2등.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대금 납부를 명했으나 역시 대금 미납으로 재매각일이 지정되었을 경우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든 처음에 1등이 돼서 돈을 못 낸 사람이건 차순위 매수 신고 2등 신고한 사람이건 먼저 낙찰 대금이 지연이자를 납부하면 유효한 매수 효력이 생긴다. 재매각 결과 낙찰되었을 경우에 전 매수인은 입찰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보증금 몰수당한다. 입찰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고 재매각일에 참여해서 낙찰받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돈을 전 경매에서 이제 잔금 납부 기간에 돈을 못 낸 사람은 재매각일에 입찰자로 참가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돈을 못 낸 게 무슨 재매각에 또 응찰해. 돈이나 갚아야 돈을 내야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재매각일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재매각 명령 후 경매 절차가 취소되거나 경매적인 취하는 채무자가 돈을 갚아버리는 거예요.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가지고 또는 경매를 넣었는데 뭐 판결문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뭐 근저당 문제가 있어서 경매가 취소됐다 이렇게 되면 취하된다. 이런 경우는 전에 매수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네요. 그러면 잔금 납부 기한까지 돈을 못 낸 사람은 보증금을 몰수당했네요. 지금 법원에 몰수대가 돈을 모아놨다가 난 채권자한테 주는 거예요. 이 돈은 국가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돈을 못 내서 보증금을 몰수당한 이 전에 매수인은 이 경매가 제발 뭐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어요? 취소된다든지 취하되기를 기도해야 돼. 취소되고 취하되면 보증금 돌려주거든요. 근데 취소된 게 아니고 누가 낙찰받아가지고 돈 내버리면 보증금을 뺏긴다 이거예요. 자, 이게 이제 재매각이라고 한다. 그러면 재매각은 어떤 연유로 나오냐 이걸 좀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재매각의 연유가 뭐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분석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재매각에서는 보증금이 20%라고 하는데 이거를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요 용어. 자, 특별 매각 조건은 모든 매각 절차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도록 민사집행법과 동규칙이 미리 정해놓은 매각 조건을 특별 매각 조건이 아니고 법정 매각 조건이라고 불러요. 법이 정하는 매각 조건 이런 거예요. 법정 매각 조건이라고 한다. 그 법정 매각 조건은 예컨대 최저 매각가 미만으로 응찰하면 무효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매수중에 보증금을 10% 한다든지 이런 걸 법정 매각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각계의 매각 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 합의 법원의 직권으로 변경해서 매각 조건을 만들어낸 것을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보증금 원래 10%인데 20% 이번 사건에서는 20%로 하자 또는 보증금은 30% 하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걸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부른다. 특별 매각 조건의 내용은 보통 이런 거예요. 매수 보증금을 20% 한다든지 이런 걸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한다. 토지 별도 등기 있습니다. 이런 거. 등기부에 토지에 별도 등기가 있어. 그리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 가등기 저당권은 매수인이 떠나야 돼요. 라는 이런 조건을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농지를 낙찰받으면서 농지 취득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매각 허가 결정 기일까지 농지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몰수합니다. 라는 이런 조건을 갖다가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한다. 또는 저당권을 인수합니다. 라는 이런 조건을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통적인 경매 물건에 적용되는 법정 매각 조건이 아니고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건을 붙이는 것을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특별 매각 조건은요, 집행관이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특정의 매각 절차가 법정 매각 조건에 의거해서 실시되는 경우는 매각기일에 그 매각 조건의 내용을 관계인에게 알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특별 매각 조건이 있는 경우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개시할 때 그 내용을 응찰한 사람한테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민사집행법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모의 입찰을 해서 법정에 가보면 법정의 집행관이 어느 사건에 대해서는 보증금이 30%입니다. 20%입니다. 어느 사건에 대해서는 농지증이 필요하고 농지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몰수당합니다. 이런 걸 쫙 사건별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어느 사건은 보증금 얼마고 어느 사건은 농지증 발급받아야 되고 발급받지 않으면 보증금 몰수당하고 어느 사건에 대해서는 매수인의 저당권 인수 조건이 있습니다. 토지 별도 등 인수 조건 이런 거 쫙 얘기하면 그럴 때 여러분이 그걸 빨리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응찰하는 물건에 그런 특별 매각 조건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체크를 하시고 입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좀 분석을 하는데요. 재경매는요, 재경매는 일단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걸 먼저 좀 알아셔야 되네. 재경매가 돈을 못 내는 이유가 뭐냐, 이거.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자, 재매각 사례 유형은 대금을 못 내는 사유 유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고가로 낙찰받는 유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거 시세를 잘못 파악해서 장음을 안 내는 경우도 있고 권리 분석, 임대차 분석, 공법상의 활용도에 대한 판단 착오로 인한 유형이 있고 그리고 자금 미확보, 자금 부족, 대출 예상 실수로 인해서 돈을 못 내는 경우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고가로 낙찰받는 유형이라든지 이 유형이라든지 시세를 잘못 파악한 유형이라든지 자금 못 낸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이 사람 진짜 돈이 없어서 못 낸 건지 시세보다 비싸다고 생각해서 낙찰 못 낸 건지 엄청난 너무 비싸게 사서 안 낸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요거는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우리가 딱 보면 권리분석 원리에 의하면 이런 기초 권리분석을 몰라가지고 이 사람이 잔금 납부를 포기했구나. 그럼 이런 거는 우리가 노려볼 만한 거네요. 이런 거 나머지 세 개는 돈을 안 냈는데 왜 안 낸 이유인지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유추할 뿐이지만 요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거를 잘못 낙찰받아 가지고 돈을 못 냈을 경우에 요 하자를 잘 알고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대박이다 이거예요. 자, 그럼 먼저 분위기 휩쓸어서 고가로 낙찰받는 유형인데요. 자, 그럼 요 실제 사례 한번 볼 건데요. 좀 오래된 사례입니다만 이제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요거를 좀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건이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끔씩 보면 사건이 너무 오래됐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사건이 오래됐다고 해서 경매의 원리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시세만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시세는 어차피 그 시점마다 다른 거니까 현장 답세에서 시세 파악하면 되는 거고요. 투자하는 패턴의 원리를 그대로 벤치마킹하고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시세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금액은 수시로 변동하는 거니까 금액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사건 사례가 너무 오래된 거다.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패턴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대전 4개 2003 타경 24222 이게 다 실제 사건입니다. 여기 제시해 있는 사건 전부 실제 사건들이에요. 자, 물건이 어떻게 돼 있냐면 물건 소재는 충남 연기군 동면 합강리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현재의 세종시예요, 여기가. 그래서 과거 사건이지만 제가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어떤 투자 방법이라든지 그 미래 예측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과거 사례를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 사례는 다음 미래에 오는 물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사건이 옛날 거라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 이제 현재의 세종특별시예요. 세종시예요, 세종. 자, 그리고 답입니다. 농지예요, 농지. 그러니까 농지증이 필요하다. 농지증 작성하는 거 이런 거는 박사과정에서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등기부 분석 봐야 되겠죠. 자, 물건 보고 나면 등기부 보고 임차인 보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럼 등기부상에서 말소기준권을 찾아봤더니요, 저당권 동면농협이 여기가 말소기준권래요. 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 권리 자격 있는 권리 중에서 저당권이 가장 앞에 있으니까 여기가 말소기준권리. 자, 2000년 6월 28일이에요. 그리고 지상권도 2000년 6월 28일이에요. 똑같은 날짜입니다. 그러면 지상권과 저당권 날짜가 똑같으면 이게 어느 게 말소기준권리가 정해져야 되고, 그럼 지상권은 말소기준권 자격이 없으니까 저당권이 당연히 말소기준권리고, 그러면 이 6월 28일이고 여기도 6월 28일이니까 이게 인수냐 말소냐를 정해야 돼요. 날짜가 똑같으니까. 그럼 똑같을 때는 접수번호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의 접수번호는요, 등기부를 떼어보면 나오겠죠. 등기부를 떼어봤더니 10502예요. 요거의 접수번호는 10503이에요. 그러면 저당권이 502니까 얘가 앞서고 얘가 3이죠. 그러니까 저당권 밑에 있는 지상권은 말소네요. 말소. 또 가압류도 말소. 가압류 말소. 임의경매. 여기 근저당권이 동면농협에 임의경매 넣었구나. 말소. 가압류 말소. 이래 되는 거예요.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전부 말소된다. 그 다음에 임차인은 가야 되는데 농지니까 임차인이 없겠죠. 그래서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뭐 원리 분석도 단순하네. 그리고 나서 경매 진행 과정을 보니까요, 처음에 4,200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4,200, 10만 4천 원의 경매를 진행을 했는데 4,200만짜리 농지가 2억 599만 원, 감정가 대비 489.2%에 낙찰됐어요. 이때 몇 명이 응찰했냐면 55명이나 응찰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분이 응찰했습니다. 시골의 농지가 과거에는 이거 5명, 2~3명도 안 들어왔었는데 갑자기 55명이 응찰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었냐 했더니 그 당시에 이제 수도를
지방으로 좀 분산해서 중앙만 이렇게 발전시키지 말고 지방도 좀 이렇게 균형 있게 발전하자 해가지고 수도를 옮기기로 하면서 그러면 옮겨갈 수도가 어디냐 했더니 이쪽인 거예요. 충남 연기군 이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입수한 서울의 복부인들이 지방으로 내려간 거죠. 막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바글바글 하거든요. 조그만 법정에. 이야, 이게 돈이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엄청나게 많이 쓴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법정 분위기에 의해서 가격이 명확하게 올라가요. 겨울에 날이 추워가지고 한산하잖아요. 그러면 낙찰가가 착 떨어지고 경쟁률 떨어지고 낙찰가 떨어져요. 근데 막 사람이 많이 있고 막 북적북적 되면요, 가격이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55명이나 응찰했으니까 당연히 올라갔는데 너무 과열돼 가지고요 489.2%에 누가 낙찰을 받았어요. 너무 고가로 낙찰 받았어.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심하게 막 경쟁을 하다 보면 그 중에서 꼭 이걸 꼭 내가 따야 돼 하고 생각하는 분이 꼭 있어요. 왜냐면 여기 또 수도가 옮겨 그러면 가격이 당연히 엄청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정도 해도 되겠지 하고 응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등이 되고 나서 정신 차리고 현장에 가봤더니 실제 급매물이 한 1억 2, 3천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받은 거죠. 그래서 잔금 납부를 포기한 거예요. 자, 허가받고 0%로 됐다는 얘기는 종전 가격이 다시 그대로 나온 거예요. 저감염 없이 다시 나왔으니까 이걸 재매각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너무 심하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왜냐면 현장에 가보면 1억 2천짜리 1억 3천짜리 있는데 뭐 하려고 2억 500에 사냐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보증금이 여기가 4,200이 감정가니까 420만 원을 날리는 게 좋아요, 1억을 더 돈 내고 소유권 취득하는 게 좋아요? 날리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정신 차리고 급매물 사는 게 훨씬 낫다고요. 그래서 420만 원 정도 포기하고 잔금 납부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0% 다시 나왔어요. 자, 그래서 다시 했더니 이번에는 또 그래도 더 센 1억 5,135만 8천 358.6%의 낙찰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이번에는 33명이 응찰했어요. 조금 정신 차린 거죠. 그러니까 좀 안정이 진정이 됐어.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먹었어. 근데 이분도 또 허가 났는데 또 0%죠. 허가 났는데 0%란 얘기는 역시 또 재매각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또 왜 또 잔금날을 포기했냐? 1억 5천 되면 시세가 그 정도보다는 조금 이 낙찰가보다 조금 비싸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미래 가치는 있어 보이니까 그건 더 투자한 건데, 그런데 투자하고 나서 여러분도 이제 뭐 아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수도를 이쪽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났어요.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그 위헌이 문제, 수도를 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위헌이 판결나면서부터 당연히 수도를 못 옮기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어떻게 돼 있어?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당연히 폭락하겠죠. 그러니까 잔금 납부를 포기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경매가 되었을 때 이번에는 18명이 응찰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또 1억 2,300 적당한 가격이 먹었네. 그냥 시세 그대로 먹은 거예요. 근데 이때는 다시 이게 위헌 판결이 문제가 되다가 또 여야에서 또 국회가 합의해가지고 끝내는 그래도 옮기자 해서 옮기는 걸로 정치적 합의를 해가지고 진짜 수도를 이전하기로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안정적이 됐다. 그러니까 낙찰자 김성이라는 사람이 낙찰받고 허가받고 돈을 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돼서 끝난 거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뭐 1억 2,300 정도면 뭐 그냥 적당한 가격에 이제 낙찰을 해가지고 이제 인전이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4,200 정도의 감정가 물건을 1억 2,337만 원에 낙찰받았으면 훌륭한 투자 방법이고 높은 수익률을 올렸냐라고 하면 제가 추측해 본 건데 이분은 실패한 투자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요, 요 물건이 실제로 수도를 옮겼고 이게 세종시가 됐어요. 실제로 요 물건이 세종시가 되고 정부종합청사가 옮겨오는 메인 지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용을 됐어요. 수용. 정부종합청사를 지어야 되니까 수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토지공사에 수용이 됐어요. 한국토지공사에.
그러면 한국토지공사에 수용이 되면 수용 보상금이 보통 감정가 대비 보통 많이 줘봤자 120%, 130%예요. 그러면 4,200짜리 많이 줘봤자 몇 프로겠어요? 6, 7천밖에 돈을 안 준단 말이에요. 아무리 줘도 한 8천도 안 돼요. 배도 안 준다고. 감정가 대비 보통 120%, 130%인데. 그러면 좀 뭐 양보해서 뭐 시간을 좀 지나고 해서 가격이 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한 8, 9천 정도의 수용 보상금을 받았을 건데 손실 난 거죠? 야, 이건 실패한 투자 방법이다. 이거. 그럼 요 물건이 세종시가 들어서 정부종합청사가 들어가는 바로 옆에 있는 거라면 괜찮지. 들어가지 않았다면. 근데 이거는 이미 들어가서요. 수용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수용되는 물건은 감정가 대비 100% 넘어서 먹으면 이건 실패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수용 보상 투자하는 원리도 배우고 있습니다만 수용 보상되는 지역에 투자하려면 적어도 감정가 대비 한 70% 이하로 낙찰받아야지 그나마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실패한 투자다. 끝내는. 자, 어쨌든 여기 많은 분들이 잔금을 납부를 포기했었어요.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자, 일단 이게 이제 재매각의 가장 기본적인 사례였고, 그 다음에 재매각의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세를 잘못 파악한 유형이에요. 자, 방금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써놨고 방금 그 내용 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시세 파악을 잘못해가지고 하는 경우예요. 자, 이런 것도 좀 흔히 많이 있어요. 현장 답사 없이 또는 시세를 잘못 파악해서 낙찰을 받았다가 나중에 시세 파악이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대금 납부를 포기한 경우도 꽤 많다. 그래서 꼭 현장에 가서 시세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결정하시고 응찰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요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알기 쉽고 우리가 노리는 건 이거예요. 권리 분석 잘못한 거, 임대차 분석 잘못한 거, 공법상 활용되는 판단착오로 잔금 납부를 포기하는 거예요. 대금 미납부에 대한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권리 분석조차도 할 줄 몰라가지고 보증금 납부를 포기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실제 법정에 가보시면요, 여러분이 학사과정 마치고 법정에 가보시면 진짜 너무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이 경매 참가한다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순간이 와요. 그리고는 여러분 스스로가 와, 나는 진짜 엄청난 신뢰를 갖춘 사람이라는 걸 자신감을 법원에 가서 이제 느끼게 되는 시점이 와요. 사실은 경매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돈이 굉장히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큰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아무 공부 없이 투자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확하게 기초 지식을 갖추고 그리고 실전에 나가셔야 돼요. 자, 가장 많은 비를 차지하고 있는 유형이 바로 이 경우이다. 즉 말소되지 않는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가등기인 것을 모르고 낙찰받는다든지, 배당받는 임차인 줄 알고 입찰하는 경우라든지, 그럼 배당받는지 못하는데도 배당받는다고 생각하고 낙찰받는 경우가 있고, 또는 권리분석상 하자는 없지만 행정적 이유 또는 개발 관련 공법상 규제 때문에 그린벨트인지도 모르고, 그린벨트는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낙찰받는다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또는 뭐 공법상 이용되는 데서 뭐 용도 지역이 뭐 카페 같은 걸 지을 수 없고 이런 건데도 뭐 일반 음식을 지을 수 없는데도 그런 걸 생각하고 낙찰받았다가 그런 행위를 못함으로 해서 잔금납부를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개발 관련 공법상 규제 때문에 이루고자 하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으로 대금 납부를 포기하는 경우다. 이런 건 우리가 좀 알 수 있고 우리가 노리는 건 이런 거다 이거예요. 일반이 잘 모르고, 그리고 일반인 권리금 분석을 잘못해서 낙찰받고 돈 못 내고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뭐 적당한 시점 떨어졌을 때 그것을 수익을 챙기면 돈이 된다. 그 다음에 또 요거예요. 자금 미확보 대출 예상 실수예요. 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라든지 예고 등기의 인수예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인수란 말이에요. 예고 등기도 항상 인수예요. 유치권도 성립하면 인수예요. 법정이상권도 인수예요. 이런 거. 이런 인수되는 물건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대출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대출받는 경우예요. 이런 거. 또는 공유지분 경매 이런 거예요. 공유지분 경매 기본적으로 대출이 안 돼요. 근데 이걸 모르고 대출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낙찰받았다가 대출이 안 돼가지고 잔금 납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저도 한 번 잔금 납부를 포기한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치권이 있는 물건 제가 낙찰받았어요. 근데 유치권이 명확하게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면 유치권이 있는 물건일지라도 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안 해줍니다만 2금융권은 대출을 해줘요. 근데 제가 이제 낙찰을 받고 그 당시에 6억 5천짜리를 2억 1,800에 낙찰을 받고 이제 나오니까 경매 법정에 나가면 이제 대출 담당하는 그런 명함 아줌마들이 딱 그 당시에 많이 포진돼 있어요. 그래서 낙찰받고 나가면 명함을 주면서 이제 대출을 좀 돈 좀 쓰라고 하면서 명함을 주는데 어떤 남자 직원이 외환은행 직원이에요. 명함을 주면서 사장님 저희 은행에 돈 좀 쓰세요 그래요. 그래서 1금융권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지요. 유치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대출이 나가기 어려울 건데 대출 전문가가 이제 경매를 잘하는 대출 전문가가 있으면 유치권이 있는 물건도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가가 있냐 했더니 있대요. 그리고 대출해 줄 수 있으니까 저희 돈을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2금융권, 1금융권 차이는 당연히 2금융권이 금리가 높고 1금융권은 금리가 낮으니까 당연히 저는 가능하면 1금융권을 대출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대출을 실행하기로 했고 준비 다 해가지고 이제 잔금 내는 그날 오전에 보통 하거든요. 그 서류 준비해가지고 강남으로 갔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대출이 승인이 안 났다는 거예요. 위에서. 아니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보고 이런 경우는 분명히 경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면 이거 대출이 안 되는 걸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물어봤거든 담당자한테. 이걸 취급하는 전문가가 있고 이걸 할 줄 아느냐 그랬더니 할 줄 아는고 해준 경험이 있다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너무 좋죠. 그래서 하자고 하고 처리 준비해가지고 돈 내려갔더니 위에서 이 유치권 때문에 승인이 안 났습니다 해가지고 대출을 못 받은 거예요. 그날 돈을 못 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제가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제2금융권 할 수 없이 저축은행에 의뢰를 해가지고 금리가 그 당시 한 4, 5% 정도 되는데 8% 정도의 금리를 주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낸 적이 있었어요. 아까 3일 전에 내포하면 된다 그랬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걸 잘 체크를 하시고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물건들은 대출이 안 나간다. 또한 지금은 이런 물건이 아니더라도 지금 대출 규제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대출이 잘 안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개인별로 과거에는 낙찰받은 그 물건에 대해서 7, 80% 대출해 줬어요. 제가 경매를 막 많이 할 때는. 근데 지금 최근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대출 규제 굉장히 심해졌고 어려워졌고 또 개인 신용도라든지 또는 보유해온 부동산 수에 의해서 대출이 거의 막힐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낙찰받아야 돼요. 옛날처럼 무슨 경락잔금 대출 80% 해준다 60% 해준다 막 이거 믿고 낙찰받았다가 돈 한 20, 30%는 준비하고 있다가 돈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잔금 못 내고 보증금 몰수당하는 분이 꽤 많아졌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를 잘 생각하시고 응찰을 하셔야 돼요. 이제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이제는 자, 그래서 재매각에 대한 기본적인 4가지 패턴을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사례 하나만 더 보죠. 이것도 아주 굉장히 단순한 사례인데 기초 권리 분석이 좀 떨어짐으로 인해서 보증을 몰수당한 그런 사례예요. 경매구본 쭉 나와 있고 요거는 사건 번호가 2006 타경 44327이에요. 44327. 자, 그리고 부동산 나와있네요. 2006 타경 44327. 부동산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국 빌라 201호입니다. 자, 먼저 권리 분석부터 한번 해보면요. 저당권 세양정보통신 여기가 말소기준권리예요. 말소기준권리예요. 말소기준권리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맨 앞에 있는 권리가 이제 저당권입니다. 그리고 가압류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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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말소, 강제경매 말소, 그리고 다 말소입니다. 등기부상 권리는 전부 말소됩니다. 자, 그러면 항상 물건 보고 물건 분석하고 1번, 두 번째 권리 분석하고 세 번째가 임차인 분석으로 항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앞으로 1000개 이상의 사례를 물건 보고 등기부 보고 임차인 항상 이렇게 가야 돼. 항상 물건 보고 권리 분석 보고 등기 보고 임차인 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어떤 때는 갑자기 권리 분석 먼저 보다가 임차인 보다가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보면 안 돼요. 항상 물건 분석하고 권리 분석하고 임차인 분석 이렇게 체계적으로 갑니다. 항상. 자, 등기 분석에 문제될 게 없다. 떠안을 거 없다. 그 다음에 임차인에 보면 주임법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정리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말소기증을 앞에 김선이라는 임차인인데 전입 날짜가 1996년 7월 16일이니까 여기는 저당권은 1996년 10월 8일이고 여기는 7월이니까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으니까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배당 요구한 날짜가 있네요. 배당 요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네. 배당 요구가 있고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보증금이 2억인데 배당 요구에서 배당에 참가하려면요. 확정일자 도장을 받았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은 확정일자 받지 않고 배당 요구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려면 이사하고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확정일자 도장도 안 받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예요. 확정일자 도장 받지 않았으면서 배당 요구는 또 해놨어. 그럼 확정일자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확정일자 도장을 안 받았기 때문에 배당 요구 하더라도 배당에 참가할 수 없어요. 배당 참가 안 돼요. 그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낙찰자가 보증금 2억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물건이에요. 2억 인수되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2억을 떠안더라도 물어주더라도 돈이 되는 시점까지는 절대 응찰하면 안 되는 건데 자 보세요. 경매 진행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4억의 물건이었는데 유찰돼서 3억 2천 또 유찰돼서 2억 5천6백 뭐 이런 상태였었어요. 그랬다가 누가 낙찰을 받았어요. 3억 3백에 낙찰을 받았다가 허가 나고 0% 됐어요. 잔금 납부를 포기한 거예요. 허가 나고 0%란 말이 났으면 잔금 미납부한 거예요. 재매각된 거예요. 잔금 납부를 포기한 거네. 보증금 10%를 날렸다 이거네. 보증금 10%를 날렸다 이거네. 그러면 2억 5천6백일 때 지금 요만큼 13명 응찰해서 이거에 낙찰 받았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잔금 납부를 포기했으니까 요 돈을 못 냈으니까 보증금 2,560만 원을 잔금을 못 내서 보증금 몰수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분이 왜 돈을 안 냈냐면 자 지금 3억 3백에 낙찰 받았죠. 3억 310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여기다가 2억을 물어줘 버리면 2억을 인수해야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5억 넘어서 낙찰 받았으니까 감정보다 훨씬 비싸 1억 이상 비싸게 받았으니까 1억을 손실을 보는 게 좋아요. 보증금 2,560을 날리는 게 좋아요. 당연히 2,560을 날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잔금 납부를 포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이 사람은 전입이 빠르고 배당 요구 했으니까 당연히 2억 선순위니까 당연히 배당 받겠지. 이러고 응찰하면 큰일 난다 그거예요. 자 여기서 확정일자 도장을 안 받았기 때문에 여기 확정일자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전입하고 이거만 나왔지 확정일자란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정일자 도장을 안 받았기 때문에 배당 요구하더라도 배당에 참가할 수 없어서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보증금을 그대로 물어줘야 되는 사건이다 라는 거. 이런 실수가 별것도 아닌데 가장 많습니다.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 이 사례가 워낙 많고 나도 당할 수 있다. 나도 당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아주 기초적인 것 때문에 이거 내가 몰라가지고 당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경매한다고.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이런 거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재매각 사례 중에서도 흔히 많이 실수하는 그런 사례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매하면서
세매각은 크게 문제되는 게 없겠죠. 뭐 좀 유찰되는 거니까 문제되는 거 아닌데 재매각을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 누가 이제 재매각을 해서 보증금을 날렸다면 일단 분석하면서 긴장을 하셔야 돼요. 긴장을 딱 하면서 나도 당할 수 있으니까 왜 문제가 되었는가, 내가 중에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래 된 것인가, 아니면 권리 분석을 잘못한 건가, 시세 파악을 아예 안 해서 그런 건가, 또는 대출 실수인가, 이런 걸 유추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이 권리 분석을 잘못하는 거, 이런 거를 그건 눈에 보여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 그래서 그런 물건을 좀 노려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대출 예상 실수가 가장 또 지금 가장 빈번한 사례가 최근 사례가 이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진용도를 확인하고, 아니면 돈을 미리 준비한 상태에서 만약에 대출이 안 나면 내가 어디서 돈을 융통해 가지고 잔금을 납부했다, 미리 플랜을 세워놓고 응찰하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 순간까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과거처럼 그렇게 대출이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인식하시고 출발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매각과 세매각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